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오늘의 소식은 중국의 암호자산 규제 강화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서 이 기반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중국에서 5월 18일 기준으로 채굴 기업 신고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속을 21일자 기준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언제부터 단속을 했었을까요? 13년도부터 발행과 거래가 불법으로 고지를 했었고요. 17년도 9월에는 인민은행 단속이 나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번엔 채굴 행위까지 확대가 된 점이 상당히 이번 시장을 좀 흔들리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중국 관련 규제 조치, 은행협회, 인터넷금융협회, 지급결제협회 3개가 암호자산 거래 위험성을 경고를 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기관이 매매결제, 교환, 발행, 투자 등의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교육, 자율규제 강화를 하고 감독당국, 사법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내몽고 자치정부는 에너지 전략과 채굴기업의 대대적 정리로 인해서 신고 플랫폼을 개설하고 공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암호자산 직접 채굴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로 위장된 기업의 사업자 대여, 서비스 제공 기업까지도 뿌리 뽑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내 암호자산 채굴 기업은 단속을 피하려고 혜택을 받기 위해 데이터 센터로 신고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류허 부총리가 단속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융안전발전위원회 51차 때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했었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에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융 부분의 핵심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를 했다. 그게 금융 리스크에 비트코인을 좀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사점을 보게 되면 2017년도 9월에는 인민은행이 단속에 나섰고 발행 거래를 금지를 해왔으며 그 스탠스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로 암호자산에 대한 핵심적인 은행과 지급 결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가 해서 자율규제 형식을 취한 것이나 중국 내 암호자산 거래에 인한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차단하려고 하는 당국의 의지가 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민은행 리보 부총재가 보아오 아시아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알려진 후 언론에서는 인민은행이 비트코인 투자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봉고 자치정부의 채굴 기업에 대한 신고 조치는 기존의 암호자산 규제가 발행, 거래를 주로 초점으로 맞춰져 있었는데요. 암호자산 채굴까지 확대됐던 부분이 좀 이번 타격이 정말 커질 것이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러려고 하냐? 전력 낭비를 막고 탄소에 대한 세이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채굴 기업의 신장, 쓰촨, 내봉고가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번 채굴 지역의 국가별 추이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65.1%, 미국 7.2, 러시아 6.9, 카자흐스탄 6.2, 말레이시아 4.3, 이란 3.8, 캐나다 0.8, 독일, 노르웨이, 베네수엘라가 거의 0.6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 이제 독보적이다 보니까 신장이 35.8, 스촨이 9.7, 내몽고가 8.1, 원란이 5.4, 북경이 1.7, 저장이 0.9, 산시, 간수, 칭하이, 닝시아가 거의 0. 몇 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장 쪽을 건들 거냐 건들지 않을 거냐. 지금 내몽고 쪽은 발표가 나왔죠. 이 8%가 나중에 이쪽으로 다 흡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IPO를 했던 쪽은 거의 친환경 매개체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중국의 해시 부분이 오히려 많은 점유율이 있으니 폭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때까지 여러분들 채굴기가 수주를 몇 대나 냈습니까? 엄청 많이 냈어요. 네. 기사를 잘 기억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러면 지금의 해시레이트가 만약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8%에 있는 저 구간을 걷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따른 후폭풍이 정말로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해시레이트가 증명을 해줄 것인데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내봉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8% 구간도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타격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정말로 중국이 터트리려고 하면 신장을 건들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국 암호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미국의 내용이 21일자에 나왔는데요. 국세청에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쪽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예전에 비해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와 자산에 관련 규제 조치가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에서 중국 정부의 발행과 거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굴의 60-70% 정도가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시장 반응에 지켜볼 필요성도 제기되어 가고 있다. 그럼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은행협회 암호자산 거래 투기 위험의 방지에 따른 공고문이 18일 기준에 나왔는데요.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투기 행위가 늘어나서 안전에 심각하게 침해하고 경제활동에 저해한다라고 해서 이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 스탠스와 비슷해요. 13년도, 17년도 때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암호자산 본질적 속성에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들은 암호자산 관련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과 보험사업을 인수하거나 책임법인을 자산으로 포함해서도 안 되고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도 안 되며 등록 매매 청산 결제 기타 서비스 제공해서도 안 되고 수령이나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해서도 안 되고 위안화에 외화로 교환하는 것도 안 되고 예금 보관 담보 업무도 안 되고 유사 금융상품 발행도 안 되고 신탁 기금 등의 투자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반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즉 바로 공안에게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봉고죠. 네, 중국 내에서 점유율 2, 3위권에 있는 쪽인데요. 보게 되면 채굴 기업에 대한 신고 대상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에너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위장하고 세제, 토지, 전기료, 우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채굴기업, 그리고 암호자산 채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대여 및 서비스 제공기업,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채굴 영위기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51차 금융안전발전위원회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금융 리스크 예방 통제에 비트코인을 넣어놨죠. 빨갛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대체화폐에 따른 금융 위험성에 대한 공고문인데요. 이게 2017년도 9월 4일자에 나왔어요. ICO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들까요? 정말 채굴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조만간 있을 비트코인 채굴 규제의 좌담회에 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좌담회가 6월 2일자에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일정으로 인해서
급등락폭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롱이냐 숏이냐 결정이 되는 시점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그래서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수찬성이나 뭐 이런 쪽이 채굴에 또 최적화가 되어져 있고요. 이게 엄연하게 또 뭐 에너지의 고낭비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수력 발전소를 또 사용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 더 보고 최종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 정부 탄소 중립 목표를 역행한다. 그래서 단속에 나섰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채굴 전력 소비량이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섰고 신장, 내몽고, 화력발전 지역은 성지가 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몽고 부분만 언급이 나왔고 신장은 일단은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인데 저의 최종 생각은 이러합니다. 이번에 좀 구라쳐서 느꼈던 거는 구라쳐서 사업자 신고를 이상하게 하거나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문제가 됐던 거를 좀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그리고 이쪽 사업 자체에서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 너희들한테 계도적 기간을 좀 줄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강력하게 약간 계도 기간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 채굴장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야, 우리 친환경적으로 돌리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야, 금융적으로 이쪽에 너무 뜨거우니까 단속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옵션으로 붙는 건 탄소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고 있죠. 에너지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수력 발전으로 쓰고 있는 쪽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간 정리하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점유율 추이에 대한 변화폭은 좀 있겠죠. 오히려 미국의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화적으로 또 받아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그전에도 언급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이미 IPO를 끝낸 채굴 회사들은 다 이미 친환경 쪽으로 다 돌려놨고 이미 2018년도 대비로 해서 다 점차 다 넘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형태가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신장과 스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내몽구와 또 신장 쪽을 보게 되면 화력발전 부분이 꽤 많아요. 204기, 261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쵸?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존의 중국과 호주와에 대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통신에 따르면 뭐 호주와에 대한 냉정 사고를 비유하면서 뭐 무기한 중단 선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뭐 중국과 호주 간에 대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월달 기준에서 나왔던 또 소식이 중국 호주 석탄 수입 금지, 전력 위기이다. 호주와 불편한 관계인 중국이 석탄 불매를 결정했다가 한겨울 전력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10월 발전소와 제철소에 대한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중단시켰고, 화웨이 통신 장비 퇴출 결정과 질병의 정부의 신기를 건드린 호주에 대한 보복적 조치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지난해 중국에 보면 석탄을 수출한 호주에 타격을 주겠다라는 심산이었고, 문제는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 중국이 석탄 수요의 절반가량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 따른 측면이 요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나왔던 또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중국의 전력 시스템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보게 되면 겨울에 한파 이런 내용은 여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전력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업용과 가정용 전력 수요가 급증을 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자,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은 비례합니다. 그쵸? 그러면 그만큼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졌다. 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만큼 전기로 돌아가는 전자제품이 많겠죠. 그리고 산업용 추이도 공장에 따른 증설 부분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최근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과, 위로 보면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옛날에 13.5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5년도 실적치 추이와 2020년도 실적치 추이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석탄 발전 추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외로 의외로 비중은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최대한 줄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 취지도 좀 있고,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좀 섞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채굴 시설 부분에 대한 측면은 완전한 폐쇄로 가지 않고 그냥 단속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양아치적으로 채굴을 돌렸던 애들을 좀 솎아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채굴에서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전기세를 내고 했던 쪽, 그리고 채굴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에 의존했던 채굴 부분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은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력 발전의 의존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력 발전에 대한 추이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력 발전 쪽에 대한 이 비 쪽으로 아마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은 정말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요 정도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